봅시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6강입니다. 6강에서는 수요와 공급 이론의 마지막 파트인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그리고 2장의 부동산 가격 이론 1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보기를 보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은, 일단 탄력성의 정의를 보게 되면 탄력성은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가격, 소득, 다른 재화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탄력도를 본다 이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는데 항상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고,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수요의 함수이기 때문에, 수요의 변수이기 때문에 소득이 변할 때 수요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측정해 보는 지표이며, 교차 탄력성 하게 되면 이게 교차는 크로스예요. 분모 분자가 엇갈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크로스를 번역해서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한 거고, 어떤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교차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상당히 헷갈리니까 여러분 자주 보시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학습 내용 요약을 먼저 보기로 하죠. 우리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1번을 보면 수요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방향만 보겠다. 특히 수요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수요량 혹은 공급량의 퍼센티지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누어서 구하고, 그리고 가격 탄력성의 종류는 단위 탄력적이다 그러면 이제 기준이 되는 탄력도다.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공급 변화율이 같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거고, 탄력적 하게 되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기울기가 완만하다라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비탄력적 하게 되면 반대로 가격 변화율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적게 변해요.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숫자는 분모가 더 크니까 1보다 작겠죠. 기울기는 가파르다. 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이것은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변하지 않아요. 0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0이 되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는 그래프상 수직선으로 나타나게 되고, 완전 탄력적인 경우는 반대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무한대까지 변해서 결국 가격이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수평선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소득 탄력성의 정의는 소득 변화율을 수요의 변화율로, 반대로 수요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누어서 소득 한 단위당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건데, 이것은 0보다 크면 정상제고 0보다 적으면 열등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이것도 두 재화가 다르죠. 그래서 0보다 크면 서로 대체 관계에 있고 0보다 적으면 보완 관계에 있다, 이런 것 등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요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 그림은 농구인데 뭘 느끼십니까? 여기 지면이 여기 있고 뛰었어요. 탄력 좋다 그러죠. 그래서 농구는 흑인 선수들이 잘하죠. 탄력이 커요. 어떤 힘을 가했을 때 많이 변하면 탄력적, 조금 변하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 중에 수요와 공급의 결정 요인 중에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죠. 가격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놓고 그 다음에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을 하나씩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격이 변하면 당연히 수요량이 변하죠. 수요라면 물론 공급량도 변하고요. 가령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 수요량이 떨어지는데 그 수요량이 떨어지는 정도가 재화마다 달라요. 마치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의
힘을 가했을 때 점프력이 다르듯이 자, 각 재화마다 그러니까 재화라면 X제건 X제나 Y제나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정도가 다르단 말이죠. 마치 점프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탄력도는 재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의하기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게 되면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분수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 과목에서는 부동산학개론에서는 분수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분수는 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분수를 이렇게 A분의 B로 나눈 이유는 두 변수 A와 B를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분수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B가 4의 크기가 있고 A가 2의 크기가 있다. 그러면 상대적 크기를 나눠보면 상대적 크기를 구하면 2분의 4니까 2죠. 2라는 의미는 이제 해석하기를 A가 하나일 때 B가 두 개구나 라는 뜻이죠. 두 배만큼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해석하기를 경제학에서는 분수로 나누는 순간 분모 한 단위당 이게 퍼센티지니까 우리 사례에서는 1%당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격 1%당 분자는 수요량이죠. 우리 수요 이제 공급은 이제 잠시 후에 보기로 공급은 같은 거니까 안 봐도 되겠죠. 수요량을 대표해서 보게 되면 분자는 수요량은 자 몇 퍼센트가 변하겠는가라는 거예요. 몇 단위인가? 여기서 단위는 퍼센트지니까 이런 것이 경제학적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가격이 2% 변할 때 수요량이 4% 변했다면 이 수치는 자 상승한다고 생각해 봐요. 가격이 2% 올랐다 그러면 플러스 그러면 수요량이 마이너스 4% 감소했다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는 쓰지 않아요. 절대값으로 탄력성 그 크기만 보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에서는. 그래서 이 말은 이게 2가 나왔다는 것의 의미는 분모, 즉 가격 1%당 수요량이 2%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분수의 경제학적 의미예요.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 등에서 분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수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분모를 기준으로 분자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가격 탄력성에서도 분모, 분자로 놓고 가격 1%당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여기다 공급으로 바꾸면 가격 1%가 변할 때 공급량은 얼마나 변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이것이 분수의 경제학적 의미이고요. 자, 따라서 가격 탄력성의 의미는 분모, 즉 가격이 1% 변할 때 분자, 즉 수요량은 몇 퍼센트 변하는 것이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예제를 들어보면 가령 어떤 X제의 가격이 10,000원일 때 수요량은 100이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9,000원으로 하락하자. 그러면 가격은 자 원래 10,000원이었는데 9,000원으로 하락했으니까 1,000원이 변했죠. 암산으로도 하실 수 있겠지만 10%가 빠졌어요. 그러나 절대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같은 거는 안 쓰겠죠. 자, 가격이 절대값이니까 그냥 10% 하락했습니다. 그때 수량이 증가했겠죠. 100에서 120이니까 이것도 암산으로 그냥 20%가 증가한 거죠. 20%가 증가했다. 따라서 탄력성은 2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배 변한다 이거죠. 이 사례에서는 탄력성이 2니까 잠시 후 굉장히 탄력적이죠. 가격보다 수요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공식은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종축은 가격이고 횡축은 수요량입니다. 그렇죠? QD 수요량이고 그러면 단위 탄력적일 때 이 기울기는요 45도선 즉 이렇게 45도선을 가르게 되는 경우는 종축과 횡축의 변화율이 같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위 탄력적 할 때는
당시는 기준이 되는 탄력성이다.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탄력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1보다 커야 되겠죠. 즉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령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하는 거죠. 1.5% 변했다. 그러면 기울기가 작아진다. 완만해집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것은 여기 45도선이 아니라 그것보다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탄력적일 때는 똑같이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기하학적으로 보세요. 똑같이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수요량의 증가가 더 많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더 완만해지겠죠. 그러니까 완만해질수록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기하학적인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완만하다.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적인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탄력적일 때는 반대이겠죠. 가령 가격이 2%나 변했는데도 수요량은 1%밖에 변하지 않았다면 2분의 1이니까 0.5죠. 1보다 적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파라집니다. 기울기가 커져요. 가파라진다. 이 기울기가 커지겠죠. 단위 탄력적일 때보다. 그 이유는 똑같이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의 증가폭이 가장 작겠죠. 이렇게 한번 수평으로 그어보시면 돼요. 가격이 똑같이 하락했는데도 자, 수요량의 증가폭이 적어서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탄력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만할수록 탄력적이고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인 모양을 보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들어두시고요. 자,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할 때는 여기 이제 비탄력적인 곳에다가 완전자가 더 들어갔어요. 가령 가격이 더블로 변해도 수요량이 뭐 전혀 미동이 없어요. 0입니다. 수요량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불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은 수직선이 되겠죠. 우리 수요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땐 수직선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도 수요량의 변화가 없죠. 예, 그대로 수직선. 말뚝 박았어요. 예,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얘네들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요량이.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앞에 완전자를 두어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완전 탄력적이다 할 때는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이 수치가 무한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무한대라는 것은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가령 가격이 0.1%만 상승해도 수요량이 굉장히 많이 무한대까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도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은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도 수요량이 크게 하락한다는 뜻은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수요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조금만 오르려고 하면 수요량이 확 줄어서 다시 원위치. 가격이 떨어지려고 하면 수요량이 확 늘어서 가격이 오르는 요인이죠. 다시 원위치. 따라서 이것은 수평선이에요. 수평선은 가격이 변하지 않잖아요. 수직선은 수량이 변하지 않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걸 훈련하시게 될 때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평선이라서 가격이 변하지 않는 거고요. 완전 비탄력적인 거는 수직선이라서 수량이 변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배우시게 되겠죠.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공급량을 하면 되고 방향만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아니라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공급은 생략하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소득 탄력성으로 가봅니다. 소득 탄력성을 하는 이유는 수요가 소득의 중요한 변수잖아요. 수요는 소득의 영향을 크게 받잖아요. 그래서 소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제라고 하는 것은 가령 소득이 증가하면은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정상적이에요.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할 때 승용차를 자가용을 사려고 할 것이다. 아, 돈 벌었는데, 그죠? 버스 타고 다니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상제고요. 마찬가지로 소득이 줄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게 되므로 자가용 수요가 줄겠죠. 그러니까 0보다 큰 거예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할 때는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화는 정상적인 재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열등제 같은 경우는 방향이 반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소득이 감소했더니 수요가 증가했어요. 대중교통, 이게 대중교통이라고 보실 때 소득이 줄 때 대중교통 타려고 하잖아요. 이제 돈이 없는데 허리띠를 꽉 졸라매야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0보다 적어지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이 증가할 때는 사람들이 대중교통 수요를 줄이겠죠. 소득이 증가하는데 대중교통의 수요를 줄여서 이게 0보다 적어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소득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재화는 열등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제인 경우에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지만 열등제인 경우에는 0보다 작다. 소득 탄력성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교차 탄력성이 헷갈리실 수 있죠. 지금 보면은 이 교차라는 것은 앞서 흐름 보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를 번역한 거예요. 크로스란 분자와 분모가 엇갈렸다. 재화가 다르다 이거예요. 가령 X제의 가격 변화율이 Y제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컨대 X의 가격, 즉 포도의 가격이 올랐으면 포도만 생각해요.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포도의 수요량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포도의 수요량이 줄었는데 포도 가격이 올라서 그런데 갑자기 딸기의 수요가 늘었다면 둘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전혀 여기서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얘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얘를 효용이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포도의 가격이 오르니까 아유 포도 사 먹지 말고 대신 딸기 사 먹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포도의 수요를 줄이고 딸기로 대체한 거예요. 바꾼 겁니다. 이런 경우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X의 가격이 올랐을 때, 그렇죠? 올랐을 때 X의 수요가 줄었잖아요. X의 수요를 줄이는 대신 Y의 수요가 증가했어요. 플러스 0보다 큰 겁니다. 자,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보완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자, 가령 X제가 빵이고 Y제가 버터다라고 하면 X제가 버터다라고 하면 가령 이번에는 X제의 가격이 떨어지면 버터의 가격이 떨어지면 버터의 수요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다른 조건 일정하다 가정하고 하는 거니까. 그럼 버터하고 빵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빵의 수요는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될 텐데 빵의 수요도 함께 증가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버터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버터의 수요량 증가에 그친 것이 아니라 빵의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면 둘은 협동제 관계에 있다. 서로 필요한 관계죠. 버터만 먹는 게 아니라 빵도 먹어야 되겠죠. 빵의 수요도 함께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 버터 X제의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래서 버터의 수요가 증가했을 텐데 X의 가격이 떨어지면 X의 수요가 증가했는데 Y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더라. 여긴 가격이에요. 수요량이 아니라 분모는 수요량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이것도 0보다 이것은 0보다 적잖아요. 그럼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두 재화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서로 다른 두 재화의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를 보고 그것이 대체제인지 혹은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인지를 구별할 때 대체 탄력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는 0보다 적은 거니까 그런 정도만 일단 보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자, 용어를 정리해 보죠.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복습이에요.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그 결정 요인의 변화에 대해 우리가 봤던 결정 요인은 가격, 소득 혹은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 뭐 이런 게 있었죠. 해당 재화의 가격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 정도. 교차 탄력성은 한 재화의 가격이 다른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은 대체제나 보완 관계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였죠.
자, 셀프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나 공급이 변할 때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맞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틀렸어요. 잘 보시면 거꾸로 돼 있어요. 자, 우리는 항상 가격의 퍼센티지 변화율 분의 수요량이나 공급량의 퍼센티지 변화율을 탄력성이라고 해요. 수요와 공급이 변할 때 가격이 변하는 걸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격이 변할 때 분모가 가격이에요. 수요나 공급이 얼마나 변하는지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뒤가 바뀌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큰 경우, 자,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금방 식을 생각해 보시고 맞춰 보시면, 자, 금방 틀린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탄력적이라고 하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커야 되겠죠. 그럴 때는 비탄력이 아니라 탄력적이라고 한다. 1보다 크다.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틀렸죠. 자, 세 번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면 정상제이고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큰 경우 두 제한은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렵네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앞에 것까지는 맞는 거죠. 0보다 크다 하면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가 증가하는 제한은 정상적인 제한입니다.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XJ 가격이 가령 올라갈 때 XJ 수요는 줄겠지만 YJ 수요도 이게 플러스니까 분모도 플러스, 분자도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YJ 수요도 증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XJ 가격이 올라서 XJ 수요를 줄이고 YJ 수요가 늘어난 거니까 서로 바꿔버린 거예요. 대체 가능한 제어다.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 해서 맞는 답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해보시고요. 자, 기출문제 맛보기. 벌써 기출문제를 보는 건 그렇지만 조금 이제 가장 쉬운 문제를 골라서 제가 맛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이건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0이라면 우리가 그냥 공식만 써봐도 가격이 4% 올랐다. 저 플러스죠. 자, 그랬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는가? 수요량의 퍼센티지 변화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탄력성이 2라고 했어요. 탄력성이 2라고 하는 것은 가격의 2배만큼 변한다. 수요량이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은 줄어야죠. 몇 퍼센트입니까? 4, 2, 8. 8%겠죠. 바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초입문 과정이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을 얘기할 때는 가격의 몇 배 변한다. 수요량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게 하겠죠. 그래서 답은 8% 감소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이었다면 이제 2장을 들어가기로 하죠. 2장은 여지껏 배우셨던 수요 공급 이론이 시장 경제를 알 수 있는 이론이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지탱되었고 균형이라는 걸 보셨죠. 자, 우리 그림으로도 분석 도구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그 점이 균형이고 그때 자원 배분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가격이다. 항상 가장 효율적 상태인 균형 상태로 갖다 놔준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그렇지가 않다. 이제 이게 부동산 가격 이론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특성 및 가치화 가격인데 그 흐름 보기를 보면 이런 논리적 흐름이 있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은 수급 조절이 어렵다. 가령 초과 수요라고 할 때 수급은 수요와 공급의 준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가서 공급이 늘어나야 될 텐데 공급이 잘 안 늘어나. 주택 같은 경우 땅은 아예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계속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성 때문에 지역적으로 가격이 다르고 또 개별성 때문에 개별적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특수한 동기나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친인척 간의 거래라든지
급한 사정에 의해서 급매였다든지 부동산 가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원인은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요인은 일반적 요인만 보면 안 되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요인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결정된다면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감정평가란 가치에 대한 의견 제시다. 전문가의 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될 거예요. 8편에서. 그럼 전문가가 가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거는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아니라 가치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능력, 실질적인 어떤 그 값, 이걸 의미하는 거죠. 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된 거고. 그래서 가격은 가치화폐적 표현이지만 가격과 가치 간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오차가 굉장히 클 수가 있겠죠.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를 추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 부동산은 균형 가격 역할을 하는 시장 가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 그것을 감정평가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8편 감정평가에서 보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렇다면 어떤 가치냐? 그 가치 중에도 시장 가치라는 게 있어요. 잠시 후 보겠지만 그래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원칙이에요. 시장 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매물로 나와서 그것을 보고 정통한 그 물건에 잘하는 거래 당사자 간에 자발적인 거래가 있다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은 얼마인가? 급매 이런 거 말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거래된다면 얼마일까라는 그 가치를 추정해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논리적 흐름이 있는 그런 장이 2장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흐름보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 내용 요약을 가보면 이거는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의 특성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설명이 별로 필요 없는 너무 쉬워서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용익의 대가인 임료로 구성된다. 교환의 대가이라는 것은 내가 돈 주고 집 한 채 샀어요. 그게 원본, 투자 원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임대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임대료는 그것을 사용하는 용익, 사용한 임차인의 용익에 대한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거죠. 그게 투자 과실이에요. 투자 원본과 투자 과실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가격과 임료라는 두 가지의 가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전체 가격뿐만 아니라 기타 권리 이익이 있다면 각각의 권리 이익마다 부동산의 그 가격이 형성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가령 어느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이 전체 토지의 매매 가격이 아니라 지상권이라는 권리에 대한 가격인 지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개발권 양도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는 뭐 매매 대상이 되고 있고요. 개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그래서 각각의 권리에 대해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토지나 건물은 상당히 수명이 길기 때문에 장기적 고려에 영속성 혹은 내구성 때문에 토지, 건물 그래서 장기적 고려에 형성되는 가격이다. 그리고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다. 이건 배우셨죠? 개별성 때문에 각 토지마다 필지나 혹은 각 건물마다 가격이 다르다. 개별적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급매처럼 개별적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될 수 있다. 그리고 수요 공급 이론이 적용되죠. 다만 여기서 제약받는다는 것은 수급 조절이 용이하지 않다. 아까 그림으로 잠깐 보셨지만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공급이 잘 증가하기 어렵겠죠. 뭐 그런 문제.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서 요약 해설까지 다 해버렸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 가치와 가격이라는 주제가 여러분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시험에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이 가격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비교해 보셔야 돼요. 가치는 참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어떤 재화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냐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분필도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분필 없으면 강의 못 합니다.
제 욕망을 충족시켜 주잖아요. 그럼 이런 가치가 있다면 능력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교환되면서 가격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가치는 가격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능력이 많으면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가격은 가치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시장 가치나 투자 가치 등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다. 그래서 이 분필의 능력을 시장 가치로 표현하면 그게 가격이 되는 거죠. 화폐액으로 표현하면 가격이 되는 거예요. 아유, 제 생각에 요거 하나 500원짜리는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치이고요.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에 의해 거래된 화폐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대로 얘가 이제 이 분필이 이게 분필이죠. 가치입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있어요. 설명할 수. 여기 노란색 쳐 있어요. 자,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은 가격은 제가 아무리 이것이 500원만한 가치가 있어서 500원까지 주고 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시장에서 수많은 수요자들이 사려고 하는 가격이 다 다르죠. 그리고 공급자들이 팔려고 하는 가격도 같아요. 만나는 가격이 가령 300원이다 라고 하면 제가 굳이 이걸 500원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느꼈어도 500원에 살 이유는 없잖아요. 300원에 시장에서 거래되니까. 그렇죠? 200원만큼 소비자 행위가 생겼다. 뭐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게 될 거고 지금은 이렇게 가격은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서 거래된 화폐액을 우리는 가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가치는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를 갖고 있을 거예요. 자, 이 표는 교재에 있는 표이기도 한데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는 그런 뭐 전형적인 표고 시험에 종종 이걸 그대로 내요. 하나씩 보게 되면 노란색 음영이 쳐진 부분부터 가치란 자 장래 제가 이게 앞으로 이걸 사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요거 하나 가지면 1시간 동안 이번 1시간 50분 동안 내가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편익을 얻겠네. 그 편익을 현재 가치화한 것이다. 이제 여기서 현재 가치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이제 부동산을 자꾸 의식해서 그렇겠죠. 부동산이 가령 어떤 상가가 50년 동안 앞으로 상가에서 임대료 수익이 들어온다 생각하면 그 편익은 임대료 수익이에요. 그러면 가치란 이 상가에서 50년 동안 받게 될 임대료를 현재 가치로 만들어 버리면 그것이 가치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나 가격은 실제 거래된 금액이에요. 시장에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그래서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영역인데 이건 전문가가 할 수 있겠죠. 이걸 50년간 수익을 추정해서 현재 가치로 만든다?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가격은 보면 알아요. 과거의 값이 이미 거래됐어요. 그 분필 100원에 거래됐어. 하나에 이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가치와 가격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분필이 500원이라고 봤는데 가격이 300원에 거래되어 있다면 200원에 오차가 생겼죠. 고평가, 저평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격과 가치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거고 그러나 시장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면 오차가 사라지면서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해가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가치는 주어진 시점에 따라 목적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우리 집을 보면 자, 우리 집 얼마에 거래될 거 우리 집이 얼마짜리죠?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될 것 같으세요? 시장 가치 5억 원입니다. 은행에서는 담보를 얼마 잡아줘요? 담보 능력 3억 원 잡아줍니다. 다르죠?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고 싶어요. 그럼 보험회사는 2억 원만 가치를 인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어진 시점에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능력을 보느냐, 지배 능력을 매매의 능력으로 보느냐, 담보 능력으로 보느냐, 보험 가치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가격은 주어진 시점에서 이미 거래된 거예요. 뭐 4억이 거래됐습니다. 딱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이지만 가치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치의 종류를 보게 되면 가치의 종류는 가치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사실 이제 교환 가치는 시장 가치와 비슷하고 사용 가치는 이제 투자 가치와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화폐 가치는 이번에 이제 돈의 능력이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 이게 잘 안 보이는 이게 색깔이 진해가지고 자, 얘는 추궁기입니다. 오래된 추궁기. 얘는 2조 백자.
다 골동품이라는 거죠. 이 골동품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저 같으면 추궁기 안 삽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어떤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 전 며칠 전 신문에 모딜리니아가 제가 미술의 조예가 없어서 그린 그림이 경매가 됐는데 약 2천억 좀 안 되게 거래됐더라고요. 2천억. 그림 한 점이 경매에서 저는 2천억이 아니라 2천원이라면 살까? 제가 좀 무식해서요. 자, 예를 들면은 사용적 측면에서 본 재화나 용역의 가치는 이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도 뭐 몇백만 원에 거래될 수 있죠. 근데 저는 시장 가서 그냥 뭐 10만 원짜리. 자, 그러니까 이 투자 가치와 유사해요. 투자 가치도 시장에서 부동산이 거래되고 우리 주식 시장을 보면 주식이 삼성전자가 130만 원 정도에 최근에 거래되는데 이건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요. 파는 사람은 이거 이제 잘 안 오르고 떨어질 거다. 사는 사람은 이 가격에 사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죠. 투자 가치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용 가치가 유사한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 이 백자를 어떤 사람은 100만 원에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에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가치입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나 가격은 그렇지 않아요. 자, 가격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 가분가령 이 얘를 200만 원으로 보고 사려고 합니다. 수요곡선이라는 것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불하라고 하는 최대 용의 금액이에요. 뭐 을 같은 경우도 150만 원까지 기꺼이 사려고 합니다. 더 싸게 사려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나 공급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될 텐데 가령 가격이 100만 원으로 결정됐다면 수많은 사람이 사려고 하고 팔려고 할 때 균형이 결정된 거죠. 이걸 우리는 수요공급 이론에서 배웠죠. 교환가치란 바로 이렇게 일정 비율로 교환될 수 있는 가치. 물론 이제 돈으로 따졌을 때 100만 원이고 얘네 둘이 교환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물물교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현대에서 물물교환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화폐로 교환되면서 교환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사용가치가 있다면 교환가치가 생기는데 사용가치는 상당히 주관적이라면 교환가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있다. 이것이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잠시 후 보시게 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치평가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것이 감정평가다 했는데 그럼 어떤 걸 평가해야 하는가라고 하면 시장가치예요. 시장가치. 이렇게 주관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 통상적인 시장이라면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 그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높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가액, 이걸 이제 시장가치라고 하죠. 그래서 객관적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그래서 나중 8편에서는 시장가치, 기준어치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치와 가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용어 정리를 가보면 이제 복습을 하는 거죠. 가치, 밸류라는 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사용가치란 사용적 측면에서 본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 상품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재화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 교환가치란 일정 비율로 교환될 수 있는 가치인데 화폐가 출현하면서 가격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래서 가격은 화폐로 표현된 상품의 가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투자 가치란 어떤 자산이나 증권 등이 갖고 있는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가치는 그 자산이 장래 창출해 낼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로 자본환원한 현재 가치 총합. 굉장히 어렵죠. 이건 통과, 패스. 이거는 투자론과 감정평가를 하시면 쉬워져요. 나중에. 자, 시장 가치는 금방 이제 보셨던 내용이고요. 셀프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로 하죠. 자, 1번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지역적, 개별적으로 형성되며 특수한 동기나 사정이 개입된 채 거래되기 쉽다. 이것은 어떨까요? 빨리 봐도 되겠죠? 바로
바로 맞습니다. 틀린 데가 없어요. 2번을 보면 가치는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이며 시장 가치는 주관적 가치이고 투자 가치는 객관적 가치이다. 이건 어떻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자, 틀렸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이거는 가격이고요. 그렇죠? 가격이고 시장 가치는 객관적이죠. 요거는 투자 가치고요. 요거는 시장 가치죠. 그래서 이제 시장 가치, 교환 가치 가로까지 묶여서 이게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분이 다 틀렸습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출문제 맛보기 25회면 바로 전전회인데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해서 뭐 19회 때도 나오고 간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번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죠. 가격은 이미 과거의 값이에요.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효용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주관적 만족을 충족시킨다는 의미예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해요. 내가 우리 집에서 이 집에서 살고 싶어요. 영원히. 그러면 돈으로 환산될 수는 없는 거죠. 주거의 편익을 비금전적인 것도 그 편익을 정신적인 만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편익에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비금전적인까지도 포함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다. 미래의 값이 아니죠. 가치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가치이기 때문에 미래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현재의 값이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4번 가치란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아까 꼴통이 아니라 골동품, 백자나 추궁기 이렇게 보셨고요. 5번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는 여러 가지 있었죠. 투자 가치, 보험 가치, 시장 가치 다 달라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기초인문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이 과정은 사실 시험의 70%를 커버합니다. 그 이상을 커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경제론 중에 1장 마무리, 탄력성하고 부동산 가격이론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장 부동산 경기변동이론을 하도록 하겠죠. 그 중에 경기변동의 개념,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변동과 측정지표와 그 특성을 보면 되시겠죠. 그러면 이 편이 다음 시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